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먼저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자리가 평소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자,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남자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함께해주고 계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프닝 우리 마중물 토크로 짧게 요 얘기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한 번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뭐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 산다. 손발 노동은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끝으로 이제 인문학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후보 측에서는 뭐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거다. 왜곡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신문이든 뭐 언론에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따옴표, 큰 따옴표 해가지고 제목 뽑기에 또 이런 빌미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분이 뭐 말만 하면 미리 준비된 멘트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 뭐 드러나는데 평소에 인식이 드러나는 거라고 봐요. 이건 준비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용어를 쓰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해명은 했어요. 나중에 뭐 임금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요즘은 뭐 육체노동보다 그 기술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인문학 경시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 해명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지금 왜 많은 분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느냐? 뭐 결국은 임금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정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장 교수님은요? 저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비유하지 마시라. 비유하면 사고 비유하지 마시라. 터진다라는 생각이고요. 준비된 말만 하셔야 된다. 대선 후보로서의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이것도 예.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비정규직과 정규직 요즘 갈수록 이제 구분도 희미해지고 고용 안정성 이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때는 본인의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예. 자칫 잘못하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오히려 희화화시키거나 상대방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쓰시는 단어나 뭐 드는 예, 방금 장석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캠프 측에서는 해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감 뭐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또 이 여러 이야기들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예,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겠다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14일 밤입니다. 갑자기 캠프 해체를 선언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도 또 궁금하게도 만들었던 바로 그분이죠.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 나와 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리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바쁘실 텐데 또 저희 정치인싸를 찾아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뭐 저희가 이제 인사라든지 뭐 이런 주변 이야기들은 서서히 하도록 하고요. 그것부터 일단 훅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대선 캠프를 굳이 해체를 하셨습니까? 네, 뭐 최근에 뭐 제 지지도가 뭐 낮은 상태에서 변동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후보자 본인이죠. 후보자 본인이 가장 큰 문제 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캠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캠프 조직이 잘 제대로 안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후보님, 천하람 변호사가 가장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천 변호사도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후보 가까이 이렇게 젊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체구가 큰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그 후보를 왜소하게 보여.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지를 못했어요. 네. 아하. 예, 어쨌든 그 뭔가 새로운 반등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좀 그 방법의 하나로 캠프를 일단 전체적으로 해체하고 아주 경량화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어떤 선거 캠페인 예. 이런 걸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뭐 좀 저와 함께 그동안 정말 최재형 같은 사람 대통령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던 많은 분들 그동안 한 2달 가까이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아주 미안하고 고맙긴 하지만 그분들도 아마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셨을 겁니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캠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제가 뭐 시작했습니다. 약간 아픈 질문이라보다 어쨌든 저는 천천히 예, 하세요. 여당적이니까 네. 아니 왜냐면 해체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아마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뭐 하면은 진짜 수백 명이 모이고 어찌 보면 수천 명도 됩니다. 저희 뭐 이재명 캠프에도 교수만 해도 2,000명 되고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뭐 수십 명 되는데 근데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가면서 하는 게 정치거든요. 물론 뭐 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절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절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다 제각각이 나와요.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 다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다 모아서 그거를 어쨌든 후보 본인이 결정을 해서 딱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독단적으로 보이는 게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실무자는 남기는데 그냥 참모 어찌 보면 이제 뭐 약간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다 나가라고 한 것처럼 보여서 약간 정치하는 거에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정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캠프 뭐 자세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책임은 후보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걸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 캠프를 선거 캠페인을 그대로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일지는 뭐 저희도 미루어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옆에서 본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네, 저는 뭐 후보께서 말씀을 아끼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느려요. 조직이 이게 좀 생각보다 결정하자. 네, 빨리빨리 의사 결정하는 의사 과정이 결정이,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호불호를 변론으로 하고 여야에서 가장 핫한 후보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 추미애 후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웠던 게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슈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는 거의 단기 필마에 가까운 캠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후보께서 캠프를 해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읽어보고 이거 좀 더 빨리 하시지. 비록 저를 자르는 되려. 결정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더 빨리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요즘 비대면 SNS 선거 환경에는 아주 잘 맞는 그런 체제 변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최 후보님 그러면요 이게 10월 8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4명이 남는 이제 국민 여론 70% 당원 30%로 2차 컷오프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이에 뭐 정책 개발이나 홍보 내지는 뭐 토론 준비 이런 것들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그동안 뭐 정책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실무진들 일부 남아서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정책 개발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들 조인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홍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홍보 부분은 새로 보완을 해서 하고 지금 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규모가 되면은 완팀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 서로 소통하면서 잘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후보님. 네. 정말 전문가들, 에이스들, 스페셜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로 해야지 혹시나 이게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조율할 수 없는 분들이 모였다라든지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저 걱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캠프를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님께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실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거는
뭐 제가 네. 아주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최재형 후보께서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많은 이슈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저희도 방송에서 이렇게 전격적이고 네. 빨리 결정을 하실 줄은 몰랐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끼리도 와 대단한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8%대의 지지율로 상당한 이 기세를 타셨다가 점점점 조금씩 하락이 되면서 지금은 약 4% 정도의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까지 두셨는데 어떤 계기로 좀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 보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지율 반등이라는 게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나 정치 지형이라는 게 워낙 변동이 심하고 제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에서 4% 내려가는 한 두 달 네. 정도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치에 적응하는 시기였다면은 이제는 반등 바닥을 치고 반등만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어떤 저의 모습을 그동안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책임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또 토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한다면 뭐 급격하진 않더라도 예. 서서히 반등해서 4강 안에 들고 또 그 이후에 또 마지막 경선에서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질문까지만 드리고 나머지 우리 그 정치인사 멤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사실 이제 캠프 해체에 대한 이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께서도 그동안은 이제 법관으로서 또 감사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면서 최재형다움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최재형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유권자들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된 계기는 제가 감사원장 시절에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국회 불려나가서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그런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감사 과정에서 제가 우리 그 감사관들에게 검은 것은 검다 해야 된다 그리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나 검은 것을 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정말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소신껏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소신과 결단력 그리고 저희 삶에서 국민들께서 뭐 보셨던 어떤 올바름과 정직함 이런 것들이 저 다음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려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걸었던 그런 방식대로 걸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좀 실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원칙과 소신, 결단력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이 캠페인을 좀 하고 싶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긴 합니다만 또 우리 정치인사 멤버들께서 다들 뭐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불편한 네. 질문 하시더라도 예, 뭐 하지 예. 마시고 어차피 뭐 좋은 질문 할 거라 예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아시겠지만 법원관 하셨으니까 이제 감사원이라는 게 헌법 기구고 우리 뭐 감사원법이나 헌법에 다 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규정돼 있거든요. 법으로도. 그래서 임기도 보장하는 것이고 독립해서 감사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처럼 뭐 원전 감사했다는 건 이해합니다. 감사원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윤석열 총장도 비슷합니다만 그럼 결국 감사를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나중에 정치를 진출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마 명분이 뭐냐? 그 부분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사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했던 감사를 뭐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프레임이고요. 그 감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정치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이게 사실은 원칙과 사실과 원칙의 다른 건데 이걸 이렇게 잘못한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전부 제가 다 받는 나중에 질문은요. 정치를 한다고 근본적인 해서 질문은 뭐냐면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다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하에 감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임기 그만 마치고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게 옳으냔 말이에요. 그 취지에 안 맞는 여당에서 거잖아요. 계속 그만둬라 국회 가면 아니죠. 여당분들이 그만 그만둬라 아니 안 하면 그 이렇게 얘기 아니 공격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출마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앞으로 후배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중에 그거는 좀 해명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낫지 그 않아요? 당시에 뭐 여당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나서 정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럼 때문에 지금 뭐 후보 사퇴하라 그러면 예. 사퇴하시겠습니까? 여당에서?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것이 의무적으로 그걸 끝까지 하라는 건 아니라고 당연하죠. 생각하고요.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를 나와서 하는 게 맞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가치와 또 제가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가치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출마 선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은 비록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더 큰 가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여당과 문재인 정권이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왜 후보한테 당시 아니, 감사원장한테 그걸 믿은 감사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아니 저한테 아니 아니잖아요. 예, 문제 예, 아닌데 사실은 아니 그건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말씀처럼 여당이 그만두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당에서 후보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할 거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본인의 그때 의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다음에 좀 그때만 해도 물을게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네, 사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SNS에 올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당 측에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후보님이 감사원장 첫 인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어찌 보면 몇 번째쯤에 이제 추천이 된 건데. 뭐 30번째쯤 됐다는 말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뭐 30번째쯤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그래요? 알기는 여러 앞에 얘기됐던 분들이 있던데 결국 이제 감사원장이 된 과정.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정치를 출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처음부터 쉽게 얘기하면 뭐 감사원장이라는 게 코드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법관 출신들이 가왔던 거 맞고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던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법원장 하시다가 대부분 가셨고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누가 추천했냐? 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청와대 전화 오고 그러면 인사 검증 과정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끝까지 몰랐다는 거는 좀 믿기 어려운데요. 뭐 저도 정말 아직도 모릅니다. 네. 저 왜 제가 사실은 현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아무리 연이 닿도 연이 닿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고 하여튼 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이거 장난 전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러면 질문하면 장 소장님도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조금 근데 어쨌든 한마디 해요? 후보님께는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토론회 네. 얼마 전에 이제 TV조선에서 하신 토론회 저도 이제 풀로 다 보고 왔는데요. 아마 이런 종류의 질문을 포함해서 아주 강한 것부터 옆구리를 찌르는 것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올 테니까 네, 예, 아마 좀 좋은 예방 주사라고 오늘 백신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제가 듭니다. 뭐 이 정치하는데 들어와서 예방 주사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좀 내성이 좀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 교수님. 네, 저는 처음에 네. 그 후보님께 되게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을 하시겠다라는 분,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은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행보들이 과거지향적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가셔서 과거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전 그거 때문에 실망했거든요.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후보님께서 초창기에 그런 모습과 처음 출마하셨을 때의 그 명언들 있잖아요. 공부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초창기의 시행착오나 실수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본인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에 하는데 들어와서 사실은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를 위해서 하셨던 거지만 많이 좀 의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워낙 생소한 분야여서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흔들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 공부를 더 해야 정치라는 게 더- 그렇더군요. 네.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간 저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죠. 정치인의 옷이 잘 맞지 않으신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맞으세요? 어떠세요? 가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정치하실 거예요? 예. 계속 정치하실 거예요? 예, 그럼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부분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었죠. 아마 정치인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봉 전에 치수 정도 되신 것 같긴 한데, 공부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신선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준비가 덜 됐다. 준비가 덜 됐다는 네.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럼 왜 나오셨냐, 그렇죠. 이제 어쨌든 상당히 또 공격의 빌미를 약간 첫 스텝에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하람 변호사님은 또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나를 왜 잘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아유, 근데 저는 캠프 하면서 저는 후보님께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후보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캠프에 있으면서 되게 화가 났던 지점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 캠프로 어차피 모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캠프 안에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네, 그거를 그럼 거기를 가셨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안 불렀으니까 우리한테 왔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면서 이니셜. 이니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보면 이제 윤석열 그 논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지 말아야 윤석열 후보가 무너졌을 때 그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마음 상하지 않고 척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라는 게 핑계인데 저는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갔을 때 자기가 뭔가 윤석열 후보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런 단일화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뭐 그렇다고 후보님한테 우리 뭐 나중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후보님 1%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라고 뭐 물어보지는 제가 못했는데 그렇죠.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지금 뭐 4강에 가신 이후든 뭐 언제가 됐든 윤석열 후보님과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꼭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차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렇지 않다. 끝까지 가는 것이고 경선이 끝나면 어차피 단일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후에 한 명이 남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때 모든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이제 그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 또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강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양강 체제에 그 뒤를 이제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최재형 후보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까지 4, 5위를 놓고 어쨌든 현재 스코어로는 좀 싸우셔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예. 네. 그리고 이제 3위까지도 이제 현재 노려보고 계시고 1, 2위와는 조금 갭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 두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 예. 지난번에 토론해 보니까 토론 뭐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네. 많이 준비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윤 후보 그동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모아서 현재까지 야권의 그
그 유력한 후보로서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다소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잘 그걸 견뎌내시고 그것들을 극복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불안한 부분이라 하시면 뭐가 제일 불안하십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저 말들이 많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뭐 본인이 뭐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해명하시고 극복해 나가실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네. 뭐 일단은 그 멘트와 관련된 게 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모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고발 사주 의혹 뭐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었고요. 이런 것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좀 후보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싶으신 게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저는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느 판단을 게 하시기엔 조금 위험하다 이르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후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후보님은 요즘 그 지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죠. 네네. 제가 그 지지도가 올라가고 계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정말 정치적인 감각이나 센스가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어떤 이슈마다 바로바로 이제 정확한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면은 참 제가 정치인으로서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죠.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 좀 다 배우면 안 되시고요. 예, 각자 캐릭터가 다르신 거니까 어떤 예. 부분이요? 예, 어떤 부분은 조금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많은 그 논란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 후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유승민 후보에 대한 후보님의 판단 정도까지만 좀 들어볼까요? 유승민 후보는 뭐 경제 전문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경제학자로서 살아오신 분이어서 저는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이 이제 정치하는 쭉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좀 자꾸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뭐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신 것이 유승민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의 확장성의 한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보님 아무래도-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마음이 끌리거나 정이 가는 분은 누구예요? 그냥 딱 보시기에 네. 이렇게? 탈락하셨어요. 장기표 후보님 저기. 저는 뭐 아주 소신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정치 철학이 분명 뭐 정치 철학의 방향이 맞느냐 여부를 떠나서 예. 아주 소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표 후보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한 평을 해주셨는데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언급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두 분은 아주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당연히 정치적인 여러 스킬이나 이런 거는 좀 배우실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질문 아니 사실은 뭐 질문할 거 많아요. 질문할 거 많은데 질문할 거 많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뭐 질문 아니 사실은 그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네. 그냥 다 사실은 최재형 후보가 제일 국민들한테 처음에 어필했던 건 이제 뭐 애국자 집안 네. 독립운동가 지금 이거였거든요. 네, 사실 네. 맞잖아요. 아버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본인도 예. 생활을 하셨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사실은 네네. 이제 나중에 해명은 뭐 독립 유공자가 아니다, 독립운동가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팜플렛에 보면 아시잖아요. 그 팜플렛이 뭐 저도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보니까 이제 독립 유공자의 후손 이렇게 돼 있고 또 본인 아버님 책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고 또 미스보 강원민보에도 보면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라고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공자란 말을 쓰셨어요, 직접.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적은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님이 없습니다. 쓰신 거죠. 아버님 아버님 쓰셨는데 자서전에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두 번이나 그 책과 신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 팜플렛은 제가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후보자님이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장이고. 제가 그러면은 검토한 적 없습니다. 후보님 관계 없이 만든 팜플렛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전혀 어려워요. 제가 돌아다닌 걸 저도 봤죠. 그래서 되게 제가 여러 제작 장인데? 과정에 전혀 관여한 네. 바 없습니다. 공식적인 팜플렛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누구 제가 그 제작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지지자들이? 되게- 뭐 지지자 중에 어떤 예. 분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혀 관여한 예.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마 저는 저희 이제 자서전 아버님 자서전하고 예. 그다음에 저에게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제
그 모아서 그렇게 어떤 지지자가 만드신 걸로 알고 있죠. 제가 사전에 거의 근데 이제 관련도 할아버지 없습니다. 행보 중에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한 거였는데 그 당시 1938년이죠. 매일 신보에도 보면 아버님께서 활가변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한 20원 정도 그때 한가만이 한 10원 1원 정도 할 때인데 그 정도를 이제 국방헌금으로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독립운동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현 변호사님 독립운동-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니 제가 그 어떻게 설명 기억하세요? 드릴게요. 아니 제가 저희- 그때 뭐 저희 기사로 아버님이- 다 일단 이렇게 하는 후보님 거죠. 뭐 저희 질문을 아버님이 받으셨으니까 네.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신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춘천고보 다니실 때 예,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 그 동맹휴학 하시고 예, 동맹휴학 뭐 예. 일본인 교사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동맹휴학은 탄압하는 일본 교사들에 대한 과거의 마찰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동맹휴학의 근거 그 이유였는데 동맹휴학을 주도하셨고 그때 지금 말하면 그때 급장 지금 말하면 반장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퇴학을 당하셨죠. 저희 할아버지 남기신 기록에 하면은 저 총독부 항모국장을 만나서 교장 선생님과 같이 너 예. 학업을 계속해야 되니 근데 보성 전문학교인가요? 예. 글로 와서 네가 좀 계속 좀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 버티다가 퇴학을 당하셨어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인가요? 3년도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사회공헌 이북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으로 사회공헌을 이후로 2002년도가 있군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걸 두 개를 매치하시면서 조금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으신 걸로. 그러나 저희도 뭐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이번에 문제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사회공헌으로 인한 뭐 대통령 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그 사실관계는 그렇게 되고 저도 그걸 확인하자마자 독립유공자라는 표현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고 제가 뭐 언론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독립유공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국방헌금 관련해서는 물론 그게 뭐 모든 국민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신 분에 대해서 뭐 그 손자까지 알지 못하는 손자까지 뭐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뭐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래서 그 후보님이 친일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이 할아버님이 동맹회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고 네. 요거는 한 성인이 된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렇죠. 연세를 보니까 한 30세 정도 돼있는데 그 회가변에 돈을 모아서 국방헌금까지 낼 정도면 그게 과연 그 다음에 물론 행보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공자든 독립운동까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좀 배치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행보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보니까 그 아니, 질문을 여기다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인 착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거짓말이다. 내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오해 아니면은 그런 공격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저도 같은 동감이에요. 근데 그 독립유공자라는 그 무슨 파일인가요? 뭐 그게 돌아다니는 건 맞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표창받았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안 하신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친일 행적이다라고 비난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꺼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든 안 했든 언론에 나올 때는 독립유공자의 집안, 애국자의 집안, 뭐 3대에 걸쳐서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집안 그게 많은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버님은 다 알려져 있어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찾아간 것이지. 그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보님께서 먼저 만약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전혀 제가 보기에 논란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후보님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도 요 정도 답변까지 일단 제가 듣고 다음 네. 분께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뭐 저도 하여튼 제가 그 아버님이 착각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똑같이 착각했는데 그 논란이 있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독립유공자 표창이 아니더라고요. 사회공헌 한 것이 표창이었고 그걸 제가 확인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하셨던 그 상속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좀 네.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과연 최재형 후보님의 상징적인 정책 공약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네. 좀 생각도 들고요.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율로 따져보면 한 2.5% 정도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됐죠. 예. 그분들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하는 것도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상속세 폐지를 내가 발표해야 돼라는 후보님의 생각과 그거 발표하면 안 돼요라는 캠프의 어떤 스텝 참모진들 간의 갈등과 혼란 때문에 캠프를 좀 해체하신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제일 네. 큰 최근의 이슈였죠. 상속세 폐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신 네, 것 말씀드리죠. 같은데요. 상속세 폐지는 저희가 이제 상속세 폐지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시면 상속세 폐지와 이와 관련된 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이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상속세 폐지라는 것은 뭐 한 2~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약이 뭐가 필요하냐? 저는 뭐 2~3% 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상속세 폐지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런 이슈를 던진 거는 우리 사회에 보면은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불합리해서 개선을 해야 될 그 어떤 이슈인데 네. 이걸 꺼내는 것 자체가 지금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그걸 워딩 자체를 가지고서 이거는 부자 감세, 재벌 감세라고 이제 프레임을 쥐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학계나 뭐 일부 그저 경제계에서 얘기한 그 글들은 있습니다만 후보님의 소신이었군요. 그럼 그럼요. 평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슈들을 과감하게 던져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뭐 제가 그럼 저 상속세를 내는 2 내지 3%는 찬성하고 뭐 95%는 나를 반대할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그러면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이게 개선해야 그 될 개선의 부분- 대상이냐의 이제 관점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상속세가 개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최재형 후보의 이 논리라든지 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금이나 금융,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상속했을 때 그 상속인의 소득으로 봐서 이제 과세라면 그거는 끝나는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받은 쪽의 소득으로 그렇죠. 소득세를 내라. 그럼요. 예. 그다음에 물론 구체적인 뭐 과세 구간이나 세율에 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 집안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가업승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속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돌아가셨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서 그 시간에 과세를 해버리면은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했을 때 뭐 양도소득세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가업의 경우에 뭐 그 지분을 처분했을 때 그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는 거와는 별개로 갑자기 어떤 그러한 그 사망이라는 예. 사건에 의해서 과도한 물론 세율 구간이 다르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뭐 지배 지분의 경우는 최대 하여튼 60%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데요. 60%를 낸다 그러면은 그 현금 그걸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그것을 미리 처분 지분을 이전해 가지고서 가업승계를 못하거나 폐업하거나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 때문에 캠프를 해체하실 결정적인 그건 계기는 아닙니다. 아니셨어요? 이 당시에 이제 캠프 내에서 네. 사실은 이거 던지는 순간 제가 이제 우려했던 그런 것처럼 이거 던지는 순간 우리 캠페인은 끝이다. 뭐 90%가 반대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저는 제가 뭐 저의 그 캠페인이 뭐 지속되는지 여부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개선하면은 오히려 뭐 세수가 줄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가업승계를 해서 정말 그 훌륭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계속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되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은 종합적으로 이 세제 개편해 가지고서 상속세의 어떤 불합리점을 개선하는 거 이건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하나만 더 네네네네. 질문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의 불합리한 그 제도가 이 상속세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거의 제 1의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이
그러한 판단이 괜찮은 것이냐랑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속타로 자 나는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후속타를 탁탁 쳐줬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그냥 지금 끝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준비하시는 것도 계시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한 저 정책을 내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상속세처럼 폐지라는 게 워낙 큰 이슈다 강하게 보니까 얘기하셔서. 나머지 이제 그동안 후보자께서 내셨던 다른 이야기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지금 형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속세 폐지, 사실 김용훈 전 의원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뭐 캠프 내에서 한 번도 이야기가 된 적이 없었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건 캠프 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후보자 본인의 생각으로 지금 발표를 하신 그런 공약인가요? 김영호 의원은 제가 처음 제 정치를 시작할 때 저를 도와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 분이고 예. 김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고마운 마음, 함께 고생한 것에 대한 뭐 깊은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속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캠프 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게 이거를 제가 꺼내는 순간 캠프 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는 캠프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말 그대로 그래서 후보자의 의지셨군요. 이건. 이게 그리고 캠프 해체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네네네.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캠프 해체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외에 저희 캠프가 가지고 있었던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캠프 해체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억했던 게 아마 이제 모르게 이게 공약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규제를 철폐하겠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상속세 폐지를 나오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맥락이 연결되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저도 그 가업 승계 지금 뭐 삼성 이재용처럼 어쨌든 원래 50%인데 거기에 이제 경영권이 있으니까 10% 60%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미리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실상 증여라기보다는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많은 있는데 부작용들이 그렇죠. 생기죠. 이제 그 부분은 뭐 저도 그걸 어느 없애자는 방법으로도 거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처음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 다음에 상속세를 철폐하겠다. 근데 상속세 갖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좀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자산을 많이 이룬 분들이 보면 대부분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뭐나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물론 뭐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 자기 재산 50% 내놓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우리에서는 대부분 그러면 있는 재산을 그대로 물려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 잘 만나서 많은 재산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근데 뭐 대학 안 가도 그냥 건물주면 되겠다. 건물주가 소원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건물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상속세 폐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러면 원래는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뭐 복지를 쓰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떤 부의 대물림의 차원에서 본다기보다는 그것들이 본인이 처분할 그 의지를 가지고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지 사망이라는 어떤 사망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과연 과세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이 상속세 폐지에 그 화두를 던진 이유고요. 또 이제는 그 많은 국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서 물려주는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는 한번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근데 뭐 집안채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부간에 뭐 5억, 10억 이렇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공시지가 기준이잖아요. 서울에 아마 집 한 채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논리하고 상속세 전면 폐지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그렇지 아마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 토론 기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네.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떠오른 화두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는데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짧게 질문을 좀 드리고 네.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현재 스코어로 따졌을 때 가장 이제 유력한 두 분이죠.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 누구랑 더 붙으면 좋겠다 싶으십니까? 이낙연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예. 이유를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예. 이재명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형근덕 변호사님 어. 이제 미소를 띄고 계시네요. 아니야, 진짜 예, 이재명 댓글 보다가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뭐 버겁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 사실은 제가 막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고 그러는 분들 만나면 좀 많이 불편하고 버겁긴 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재명 후보께서 내세우는 공약들을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너무 좀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대통령의 어떤 집권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파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할까봐 겁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현명한 국민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과연 이 나라를 맡겼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현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고민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아, 서귀포예요. 예. 서귀포의 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김재현 국회의원님이 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 형님의 또 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우연인지 뭐 모르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셨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후보님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고인의 그런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뭐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서 저는 뭐 증거에 따라서 뭐 원칙에 따라서 제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재판을 했고요. 다만 뭐 저희 재판이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리라고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에 앞서서 네. 끝인사를 하실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다른 후보들께도 제가 그 전에 이재명 후보 나오셨을 때 제가 드린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관이었던 시절의 최재형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최재형과 법조인으로서의 최재형과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정치를 시작한 최재형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저희 소신이나 저희 뭐 인간성이나 성품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죠. 네.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들의 대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생각이나 저희 행동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인사 전에 옆에서 오래 지켜보셨던 우리 천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후보님 너무 자기 홍보에 너무 이렇게 자제하신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그 1차 TV 토론에서도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어서 좀 더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진영의 세 분 후보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참 인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방송에서도 홍준표 후보 최근에 조국수 홍 그 논란으로 네네네.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 후보들이 다 공격하고 계세요. 근데 최재형 후보만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조국수 발언한 거는 실언이지만
본인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다라는 것까지 직접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네. 방송을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좋은 품성과 이런 훌륭한 스포츠맨십도 좋지만 조금 더 아픈 공격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후보님이 정말 아프게 때려야지 해서 때리셔도 정치의 금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격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쟁자들 맷집이 후보님 생각보다는 아주 강하신 분들입니다. 맷집이 워낙 세신 분들이라 정말 옆에서 올해 또 어쨌든 함께 캠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천 변호사님의 또 정말 애정 어린 또 이런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정신사 우리 시청취자 여러분들께 최재형 후보님께서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끝인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충분히 좀 말씀하고 싶으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저쪽을 보시면은 이제 최재형 후보님을 아마 잡는 카메라가 저쪽에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입니다. 한가위인데 금년 명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방역 수칙 때문에 이제 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명절 정말 편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명절에 모여서 말씀을 하시다가 혹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 최재형에 대한 덕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배우고 여러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 후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또 이 명절 연휴에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다른 후보님 나오셨을 때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 최종 단일 후보가 되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솔직하면서 묵직한 한마디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경선 과정 물론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끝까지 힘내시길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함께 했고요. 천하람 변호사님, 장성식 교수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